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질문에 고개를 갸웃하실 겁니다. 바로 삼국지는 과연 소설일까요? 아니면 진짜 역사일까요? 라는 질문이죠. 이거 생각보다 간단치 않은 질문입니다. 저도 어릴 적에 삼국지를 읽으면서 진짜 제갈량은 천재네. 조조는 왜 이렇게 나빠? 하고 감탄하고 분노했던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하지만 삼국지를 파고들수록 이게 정말 역사인가 아니면 이야기꾼이 지어낸 건가 하는 궁금증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오늘은 그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 재미있는 전문적 이야기꾼이잖아요. 자, 그럼 함께 삼국지의 세계로 빠져볼까요? 일단 우리가 보통 삼국지라고 부르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해요. 하나는 정사 삼국지이고 다른 하나는 삼국지연의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미 머리가 좀 복잡해지죠? 괜찮아요. 제가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드릴게요. 정사 삼국지는 말 그대로 정식 역사서입니다. 위나라를 이은 진나라의 진수라는 분이 당시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에요. 이건 뭐랄까 교과서 같은 거죠. 팩트 위주로 딱딱하게 쓰여 있습니다. 반면에 삼국지연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비, 관우, 장비가 도원결의를 하고 제갈량이 동남풍을 불어오고 적벽대전에서 조조가 대패하는 그런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담긴 소설입니다. 나관중이라는 분이 정사 삼국지를 바탕으로 여러 설화와 민간 이야기를 덧붙여서 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통 삼국지라고 떠올리는 건 거의 99% 삼국지연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에서는 특히 이 삼국지연의가 워낙 유명해서 그냥 삼국지라고 하면 다들 이 소설을 떠올리죠. 이제 좀 감이 잡히시나요? 물론 최근에는 게임이나 웹툰, 영화, 드라마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삼국지를 접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 모든 대중문화 콘텐츠의 원형은 거의 대부분 삼국지연의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삼국지는 역사서보다는 소설에 가깝다는 것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럼 왜 이런 논쟁이 생겨났을까요? 바로 삼국지연의가 너무나도 재미있고 흥미진진하기 때문입니다. 소설의 힘이 너무 강력했던 거죠. 너무나 매력적인 스토리텔링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소설의 내용을 실제 역사적 사실로 착각하게 된 겁니다. 마치 영화를 보고 저게 진짜 사건이었어 하고 믿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소설은 소설일 뿐인데 그 내용이 너무 강렬해서 진짜처럼 느껴지는 거죠. 특히 삼국지연의에서는 인물들의 성격이나 능력, 심지어 업적까지도 과장되거나 왜곡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걸 모르고 읽으면 진짜 이랬다고 하면서 깜짝 놀랄 만한 부분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러한 왜곡과 과장은 독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었지만 동시에 역사적 진실에 대한 오해를 낳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인물들을 예로 들어 어떤 부분들이 소설적 허구와 역사적 사실 사이에서 오고 갔는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흥미진진한 탐험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시작.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제갈량입니다. 소설 속 제갈량은 거의 신에 가까운 지략가로 묘사됩니다. 동남풍을 불어오고 없는 병사로 성을 지키고 죽어서도 사마이를 물리치는 등 그야말로 만능이죠. 이런 제갈량의 모습은 독자들에게 엄청난 카타르시스와 함께 감탄을 자아냅니다. 하지만 정사 삼국지에서 제갈량은 물론 뛰어난 전략가이자 정치가였지만 소설처럼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신의 경지에 이른 인물이 아니라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 최선을 다한 인물이었던 거지요. 그는 촉한의 기반을 다지고 유비 사후에는 후방을 안정시키며 북벌을 추진하는 등 뛰어난 행정 능력과 전략적 안목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소설에서는 그의 지략이 너무나 신격화되어서 마치 그가 없었다면 유비가 한중을 차지하는 건
꿈도 못 꿀 일이었을 것처럼 그려집니다. 물론 제갈량의 역할이 중요했던 건 사실이지만 소설만큼 절대적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소설 속 제갈량의 활약은 당대 민간에 전해지던 수많은 영웅담과 기이한 이야기들이 나관중의 붓끝에서 화려하게 꽃을 피운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역사적 사실과 소설적 허구 사이에 간극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이 알고 있던 제갈량과는 조금 다르죠? 이런 차이를 아는 것이 바로 삼국지를 더 깊이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인물은 조조입니다. 삼국지 연의에서 조조는 거의 악의 화신처럼 그려집니다. 잔인하고 냉혈하며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아주 부정적인 인물로 나오죠. 난세의 간웅이라는 별명도 이런 맥락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백성들을 학살하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모습은 독자들로 하여금 그에게 비난의 화살을 퍼붓게 만듭니다. 하지만 정사 삼국지에서 조조는 유능한 정치가이자 군사 전략가였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운 시기에 질서를 바로잡으려 노력했고 뛰어난 통치력으로 위나라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문학적 재능도 뛰어나 건한 문학의 대부로 불릴 만큼 시인으로서도 훌륭한 업적을 남겼던 복합적인 인물입니다. 소설이 워낙 유비와 촉한 정권을 정통으로 여기고 띄워주다 보니 그들의 대척점에 있는 조조를 악역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는 독자들이 선과 악의 구도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야기에 몰입하게 만드는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삼국지 연의만 읽은 사람들은 조조를 생각하면 치를 떨지만 정사 삼국지를 읽은 사람들은 조조에게서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오늘날에는 조조를 재평가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죠. 한 인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나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이처럼 소설과 역사서의 관점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인물이 바로 조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우도 빼놓을 수 없죠. 삼국지 연의에서 관우는 의리의 상징이자 무예의 최고봉으로 묘사됩니다. 붉은 얼굴에 긴 수염이 멋있고 청룡 언얼도를 휘두르며 적군을 쓸어버리는 모습은 정말 압도적이지요. 오관 참육장과 같은 그의 활약은 독자들의 뇌리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의 충성심과 용맹함은 후세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쳐 심지어 신으로 추앙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사 삼국지에서는 관우의 오만함과 독선적인 성격이 부각되기도 합니다. 특히 오나라와의 관계에서 그의 고집불통적인 면모가 촉한의 패망에 일조했다는 평가도 있죠. 그가 조조에게 투항했던 기록도 명확히 남아있고요. 물론 그의 용맹함은 부정할 수 없지만 소설만큼 완벽한 인물은 아니었던 거죠. 소설에서는 그의 인간적인 결함보다는 영웅적인 면모를 부각함으로써 독자들이 추앙할 만한 인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유비, 관우, 장비의 도원결의 역시 정사 삼국지에는 직접적인 기록이 없고 소설적 상상력이 더해진 부분입니다. 물론 그들이 형제처럼 지냈다는 건 사실이지만 피를 나눈 맹세를 했다는 건 소설에서 더욱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추가된 설정이죠. 이러한 도원결의는 유비 세력의 굳건한 유대감을 상징하며 독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소설이 가진 힘이자 동시에 역사 왜곡의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익히 아는 삼국지 속 명장면들이 사실은 소설적 허구의 산물인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왜 나관중은 이런 식으로 역사를 왜곡하고 과장했을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독자들의 흥미를 극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역사는 때로는 지루하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설은 달라요. 극적인 대결, 영웅들의 활약,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스토리는 독자들을 한순간에 이야기에 몰입하게 만들죠. 나관중은 당대 독자들이 어떤 이야기에 열광할지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던 겁니다.
둘째, 특정 정치적 이념이나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삼국지연의는 기본적으로 유비가 이끄는 촉한을 정통으로 보고 유교적 가치인 인의를 강조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의는 당시 중국 사회의 지배적인 이념이었던 유교 사상을 반영한 것이며 독자들에게 도덕적 교훈을 전달하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비 세력은 선하고 조조 세력은 악하게 그려지는 경향이 있는 거죠. 이는 독자들이 특정 세력에 감정적으로 몰입하고 권선징악의 스토리에 공감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셋째, 당시 민간에 떠돌던 수많은 설화와 이야기를 통합하고 재창조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허구가 덧붙여진 측면도 있습니다. 삼국시대는 중국인들에게 오랫동안 구전되어 온 영웅담의 보고였고 나관중은 이러한 이야기들을 한데 모아 유기적인 서사로 엮어냈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이야기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과장되고 재미있게 변하기 마련이니까요. 이러한 구전 설화의 편입은 소설의 풍부함을 더해주었지만 동시에 역사적 사실과의 괴리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나관중은 이 모든 요소를 절묘하게 조합하여 당대는 물론 후대에까지 길이 남을 불후의 명작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삼국지연의는 역사적 사실과는 거리가 먼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바로 많은 사람들이 삼국지연의를 통해 삼국시대를 접하고 그 내용을 그대로 역사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역사를 공부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물론 드라마나 영화도 역사적 배경을 다루지만 재미를 위해 상당 부분 각색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삼국지연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설을 통해 삼국시대를 접하는 건 흥미를 유발하는 좋은 방법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걸 인지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소설을 역사로 착각한다면 삼국시대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조를 무조건적인 악인으로만 기억하거나 제갈량의 전략이 항상 기발하고 신비로웠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시대의 복잡한 정치적 역학관계나 인물들의 다층적인 면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이는 우리가 역사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데 방해가 될 수 있고요. 역사는 단순한 선과 악의 대결이 아니라 수많은 인간 군상들의 욕망과 선택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결과물이니까요. 따라서 삼국지연의를 읽을 때는 항상 이것은 소설이다라는 전제를 잊지 않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소설이 주는 재미와 감동을 온전히 느끼면서도 역사적 진실에 대한 탐구를 게을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쟁의 핵심은 바로 삼국지연의가 대중적으로 워낙 큰 인기를 얻으면서 삼국지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삼국지연의를 통해 삼국지를 접한 사람들은 소설의 내용을 실제 역사로 받아들이기 쉽기 때문에 정사 삼국지와 삼국지연의를 명확히 구분하고 역사적 사실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마치 판타지 소설을 읽고 아, 엘프는 진짜 존재했구나 라고 믿는 것과 다름없게 되는 거죠. 하지만 단순히 구분하는 것을 넘어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각각의 역할과 가치는 무엇인지 깊이 탐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소설은 소설 나름대로 우리에게 교훈과 재미 그리고 인간 군상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반면 역사는 과거의 사실을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통찰하는 지혜를 줍니다.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이해하는 것이 삼국지를 진정으로 즐기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사 삼국지는 그럼 무조건 진실일까요?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정사 삼국지를 쓴 진수는 위나라를 계승한 진나라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서술이 위나라 중심, 즉 진나라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었어요. 당시 시대 상황을 고려하면 역사가가 자신이 속한 왕조의 정통성을 옹호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진수의 정사, 삼국지만으로는 당시의 모든 역사를 완벽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촉한이나 오나라에 대한 기록은 위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략하거나 다소 부정적으로 서술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배주입니다. 배주는 배송지주의 줄임말인데 배송지라는 분이 진수의 삼국지에 다양한 다른 역사 자료나 당시 사람들의 기록을 덧붙여서 보완한 것을 말합니다. 그는 각국의 정사, 지방지, 개인 문집 등 수많은 자료를 섭렵하여 진수의 삼국지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때로는 진수의 서술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사 삼국지의 배주까지 함께 봐야 비로소 당시의 역사를 좀 더 풍부하고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때요? 삼국지 역사 공부 생각보다 심오하죠? 역사는 단순히 텍스트를 읽는 것을 넘어 여러 관점을 비교하고 교차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정사 삼국지는 최소한의 삼국지이고 최대한의 삼국지는 배주까지 봐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다양한 관점과 자료를 통해 역사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소설 삼국지 연의가 재미를 통해 대중에게 다가가는 역할을 했다면 정사 삼국지와 그 배주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역사적 진실에 한 발짝 더 다가가게 해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결국 소설은 소설대로 즐기고 역사는 역사대로 탐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 속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이 우리를 삼국지의 진정한 매력에 빠져들게 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흔히 아는 삼국지는 사실 삼국지연이라는 재미있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했지만 독자의 흥미를 위해 많은 부분을 각색하고 과장했습니다. 특히 제갈량의 지략이나 조조의 성격, 관우의 완벽함 등은 소설적 허구가 많이 가미된 부분이죠. 진짜 역사를 알고 싶다면 정사 삼국지를 찾아봐야 하지만 이마저도 진나라의 관점에서 쓰여진 것이라 배주를 함께 참고해야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즉 삼국지라는 이름 아래 우리가 접하는 것은 대부분 나관중의 상상력과 민간 설화가 버무려진 소설이며 진정한 역사적 진실은 진수의 정사, 삼국지와 배송지의 배주라는 텍스트 속에서 복합적으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때요? 이제 삼국지가 소설인지 역사인지 조금은 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겠죠? 이 복잡한 퍼즐 조각들을 맞춰나가는 과정 자체가 삼국지를 탐험하는 즐거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삼국지 연의가 주는 재미와 감동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저도 아직도 그 스토리에 푹 빠져들 때가 많아요. 유비의 인애, 관우의 충절, 장비의 용맹, 제갈량의 지략, 조조의 카리스마, 송권의 통솔력.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영웅들의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하여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재미 속에서도 이게 진짜일까? 하는 비판적인 시각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설은 소설대로, 역사는 역사대로 각자의 가치가 있으니까요. 이 둘을 잘 구분해서 즐긴다면 삼국지라는 거대한 이야기의 세계를 더욱 풍성하고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단순히 영웅들의 활극을 넘어 인간의 욕망, 권력투쟁, 시대의 흐름 등 다양한 관점에서 삼국지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삼국지 지식 확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번에는 삼국지의 또 다른 숨겨진 이야기나 흥미로운 뒷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